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에는 정재계 많은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체제의 명암과 또 함께 앞으로 이재용 체제에서의 삼성의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돌아가신 분의 업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선대인 이병철 회장의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 얼마나 달랐습니까? 일단 양적인 측면 속에서요. 예. 양적인 측면 속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이병철 회장 때 삼성은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는요. 예. 동네 슈퍼마켓 정도였다면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삼성은 백화점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 예.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사업도 굉장히 현대화됐고 그런 점에서는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게 사실이고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네.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사실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단적으로. 사실은 물론 밑에서 소아들이 맞습니다. 서치를 한 다음에 이거 메모리 반도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겠지만 그건 총수의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름대로 큰 업적을 남긴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저도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다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면 명품 시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냥 회수하기도 했고 미국의 무슨 컴퓨터 회사를 인수했다가 또 팔기도 하고. 대표적인 건 자동차 회사는 참 아쉽게도 잘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 뛰어들 때 진출할 때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습니다. 대부분 사실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은 사실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당시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를 하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그 큰 시장에도 자동차 회사가 한 서너 개뿐이 없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시에 이미 3개의 회사가 있었었죠. 그렇죠. 현대, 기아, 그다음에 대우 이렇게 있었죠. 근데 삼성이 거기에 추가로 뛰어들게 되면은 사실 그 해외 시장을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보고선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무리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본인이 자동차에 대한 애착, 본인이 그렇죠. 자동차를 굉장히 잘한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진출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실패였죠. 실패였고 특히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동차 회사를 매각을 하고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 부채에 대한 부담도 삼성그룹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었죠. 사실은 그냥 자동차 사업을 했다가 잘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얘기는 끝나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이제 잃고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게 몇만 명 수준이 되고 이러는 거니까요.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건 안타깝게 됐고 모든 그런 명암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안고 떠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체제는 얼마나 단단하고 또 많은 발전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몸져 누워 계셨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체제는 이미 시작되고 굳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승계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미 그러니까는 몸져 누우시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 사실 삼성물산과 소위 말해서 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는 승계는 결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은 지금 이제 지금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가 굉장히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는 삼성의 경영 체제뿐만 아니라 삼성의 사업을 들여다 보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삼성이 21세기에도 지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는가? 사실 보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요 새롭게 나온 사업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거 다 그러니까는 부친인 이건희 회장 체제 속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어요. 네.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 저는 소유 지배 구조라든가 경영 체제가 21세기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21세기를 상징하는 구글이라든가 애플 같은 그런 기업에 비교해 봤을 때 삼성은 여전히 제조업 마인드에 머물러 있고 네. 제조업은 굉장히 위계적인 그러니까 기업 조직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이 망가져 가지고 한때 그러니까는 $60 넘었던 주가가 넘었던 게 지금 $6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게. 그래서 다우지수도 퇴출됐고요. 그럼 제너럴 일렉트릭은 한때 삼성전자보다 더 컸던 기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21세기에 지금 산업 체계가 지각 변동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화를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저는 과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이 과연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가에 볼 때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을 완전히 넘겨받으려면 현실적인 과제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속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얼마를 상속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내게 돼 있으니까 무엇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조면은 엄청난 규모인데. 근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를 지금 몇 가지 배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세를 높게 만약에 납부를 한다거나 예.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한다면은 상속세를 그러니까 좀 낮출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낮출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소득세가 제대로 징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편법이나 불법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10조라는 규모가 굉장히 일반 서민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긴다는 얘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재원은 저는 충분히 이미 마련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는 소득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많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상속세 10조가 그러니까 저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뭐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까지 돈을 마련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허둥지둥할 필요는 예. 전혀 없을 것이다. 예. 이 조직이. 그거를 그러니까 염두에 안 두고 그러니까는 이 그 경영 승계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렇게 무리하게 경영 승계를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법이 문제입니다. 보험업법이 이대로 그냥 통과가 된다면 실제로 보험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삼성화재 이거는 삼성전자 주식을 뭐 일정 이상은 못 갖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지분 변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산 규모의 3% 이상을 이제 이상은 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 배경은요. 일단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료를 가지고 어떤 계열사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주가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보험사에는 굉장히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하나의 보험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금융회사란 말이에요. 금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취득했을 때 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법은 이 자산 규모를 평가하게 돼 있는데요. 취득했을 때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주식 가격이 변하잖아요, 계속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되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되게 시가로 되게 이 반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시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랐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자산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을 제대로 회계 장부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시가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 많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근데 대주주의 소유 경영권 방어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 속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에 뉴 삼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에 막 급히 뛰어갔다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사활을 거는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를 이제 떠나 보낸 뒤에 이제 자기만의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거에 욕심을 둬야 되고 어떤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하게 되면 반도체에서 강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아쉽게도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도 고부가 가치는 뭐냐면은 소위 디자인 분야들입니다. 설계. 예, 설계 예. 디자인 분야들입니다. 근데 그 분야를 우리가 처음 진입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험이 축적이 안 됐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예. 지금 벌써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아니 40년 가깝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을 그러니까는 인재를 못 키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삼성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서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들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로 굉장히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인공지능 하게 되면 삼성의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우리가 빅스비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빅스비. 빅스비 예, 있었죠. 예. 근데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빅스비를 인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 바이브랩스라는 예. 소위 그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을 인수해서 그나마 그거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하고 애플의 아이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삼성은 뭐냐면 여전히 제조업체입니다. 기기 제조업이고. 제조업체.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 업체들이 일종의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인공지능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려면은 자신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자신은 여전히 뭐냐면 제조업체로 남아 있으면서 인공지능 기술 뛰어들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그렇죠. 해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21세기 산업체계의 이 지각 변동을 예. 제대로 지금 소화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의 진짜 위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미래를 향한 우리가 이 사실 방향이라든가 청사진이 예. 제대로 준비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병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